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오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 뭐 이제 뭐 잘생겼다 이런 얘기에 흔들릴 나이도 지났고요. 네, 그리고 못생겼다 이런 얘기에 흔들릴 나이도 지났습니다.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 우리 스님 책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풀꽃도 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꽃 보고 이야 이 꽃 진짜 이쁘다 그러면 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본인 기분이 좋죠. 근데 지나가다가 꽃 보고 뭐 이런 꽃이 다 있어 이러면 꽃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내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자기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그리고 누가 저보고 뭐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아이고 네 기분 나빠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뭐 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 책 제목처럼 풀꽃도 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결국 이 책 제목처럼 꿈꾸어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쥐잡듯이 잡히는 사회가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조금 뛰놀 수 있는 사회 같은 거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 이렇게 쫙 보시고 옆 사람 이렇게 쫙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저기 지금 쫙 쓰다듬고 있죠. 네, 쫙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딱 보고 네가 꽃이다. 벌써 손발이 막 오그라들죠. 엄청 오그라들면서. 근데 가끔 손발 오그라드는 거 이런 거 하고 살아야 우리가 진짜 손발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박수 치시면서 예행 연습 하셨으니까 결국 이분을 맞이하기 위한 박수를 예행 연습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요? 가끔은 우리가 국어 사전에 다양한 형용사들이 나와 있지만 때로 형용사가 필요 없는 이름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이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박수를 치다 보면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죠. 어디까지 쳐야 되나. 네, 근데 굉장하게 쳐주셨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면 되겠고요. 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요란한데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 치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을 자극하면 피가 손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다시 뇌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막 두들겨 주면 빨리 머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뇌 운동을 활성화시켜요. 학생들에게는 머리가 좋아지고 노인네들에게는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러므로 박수를 많이 칠수록 여러분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마음 놓고 치시고 세금 받지 않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칠 건데 그 박수는 선생님도 말고 저한테도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치시죠. 여러분들에게 치는 박수로 박수. 예, 오늘 원래 시간만 정해져 있고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8시 30분 이후까지만 진행이 되면 되고 그 이후부터 더 하든 뭐 적게 하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떠밀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죠 오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여기다 미리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중간에 나도 질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뭐 8시 반 지나서 스님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의견을 받아보자 괜찮으시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 울음소리 들리고 아이들 뛰어다니는데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놔두세요. 4살 5살 된 아이들이 여기서 울고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 아이들이 저희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아이들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을 여기 모아둔 거니까요, 선생님도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네요. 정글 말리 이후에 3년 만이시죠? 예. 그 풀꽃도 꽃이다 이렇게 집필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을 꼭 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겠다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소설의 줄거리나 주인공 설정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소설 읽기를 방해하는 문명의 이기들이 탄생합니다. 처음에 소설 혼자만 읽다가 라디오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영화가 나왔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나왔죠. 칼라 텔레비전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핸드폰 나왔죠. 이놈이 또 스마트폰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태백산맥을 쓸 때는 텔레비전에 리모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이아를 가서 트는 것이었는데 눌러버리니까 리모컨을 누르는 시간은 1초.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내 소설이 어떻게 하면 손에 놓지 않고 읽힐 수 있을까? 작가는 구성할 때 거기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줄거리만 엮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이 텔레비전 리모컨과의 싸움이었다면 불꽃도 꽃이다는 목과의 싸움이죠. 이미 힌트 다 줬잖아요. 그 망할 놈의 핸드폰과의 싸움. 핸드폰이라는 괴상망측한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 사람을 휘어잡아서 현대인들을 완전히 노예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들을 흔들어서 그것 말고 또 내 이야기도 있어, 중요한 거. 그래서 핸드폰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 소설을 쓰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3년 후에는 문명의가 또 뭐가 나타나서 작가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러한 비애가 작가한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의미는 다 했으니까 빨리 챙겨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핸드폰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여튼 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걸 알겠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지금 풀꽃도 꽃이 나는 정글 말리는 자본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풀꽃도 꽃이 나는 아마 교육,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 문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이야기 이렇게 풀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이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그 여기 책에 나오는 우리 강교민 선생님처럼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아이들. 네. 그들은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호돼야 한다는 존재, 그런 뜻으로 아이들이란 말을 계속 쓰고 학생이란 말을 한두 번밖에 안 썼습니다. 학생이라고 쓸 때는 복수를 지칭할 때 썼고 전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턴가 그것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550명, 하루에 1.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550명 중에 80%가 성적에 대한 비관, 나머지 20%가 왕따나 학교 폭력을 당한 애들이, 피해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시대에 이보다 2500년 전에 벌써 말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공부는 왜 하는 것인가?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그 공부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어린 애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연간 550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신문에 안 납니다. 흉악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만 신문에 가끔씩 납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이겠는가 하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사교육의 문제입니다. 20조를 넘어서 20년 동안 팽창되어서 지금 4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진국 수렁에 빠진 채 10년째 지금 경제 불황 3%, 2.9%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 6%를 하던 나라가 이꼴 된 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중에 경제 불황의 한 요인이 사교육 40조의 투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라는 건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돼서 재생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라고 말하죠. 40조가 투입되었는데 사교육 재벌을 수십 명을 만들어낸 채로 경제 유발 확보는 20%밖에 안 됩니다. 8조만 재투자되고 나머지는 흔적이 사라져버려요. 부동산 투자 다 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경제 침체의 절대적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두 개의 상황이 부딪혀가는데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이 점점 더 광폭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슬픔을, 비극을 교육 담당자, 정부, 핵심 부서, 국회 이런 권력 가진 자들이 바꿔야 되는데 바꿀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작가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밝혀내서 틀린 것을 바르게 잡고 올바른 쪽으로 가게 하고 사회의 불의 모든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하고 고발하는 것이 작가의 소임인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교육 문제를 쓰자 해서 졸작 2권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 가셔서 혹시 이런 말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가서 교육부부터 국회 온갖 고급한 말로 공격을 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다면 기회가 된다면 나는 소설 쓰는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힘을 합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상임위원장, 그 교육 담당하는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인사말만 하고 딴 일 있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30명은 교육위원회는 문화 함께 학교이기 때문에 30명이고 교육부부는 15명인데 그들이 거의 다 왔고 또 조정래가 조금 뭐 친교 있는 사람들이 또 오고 해서 국회의원이 30명쯤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교육위원회가 아닌 분들이 오신 게 더 반갑다. 어차피 법이 통과되려면 전원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어깨동무하면 이 나라의 교육이 바뀔 수 있으냐 고맙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문제를 작가가 썼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가버린다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제가 뒤에서 한 방 쳤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한 나라가 강건하고 굳건하게 국민이 뭉쳐서 오늘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그 장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무책임을 범하기 때문에 더 발전할 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뽑은 그 자들에 대한 경찰 노릇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정치가가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자가 온순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조정래. 그들은 국민이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속성은 횡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권력을 잡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을 안 잡습니다. 그렇게 할까 봐. 작가에게는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 앞에서 너무 미약하고 경제 권력 앞에서 너무 미약합니다. 무권력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작가입니다. 저보고 왜 당신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3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당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의견과 달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나 작가는 혼자 있으면 하나의 정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200년 동안의 소설사를 엮어온 작가들이 해놓은 말입니다. 정부의 노릇을 해야지 300분의 1 하면 뭐합니까? 세비 한 달에 1,500만 원 받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주인의식은 감시, 감독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스님 뭐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글처럼 그런 힘이 쫙 있죠. 스님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네요. 권력이 늘 국민에게 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죠.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아까 제가 선생님하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 헌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권력이라는 단어가 1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딱 한 번. 국민하고 연관되어졌을 때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행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지 권력 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이건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스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살맛땡이다. 질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잉.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꽤 계실 건데 그 다음에 그 십장생은 저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오래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지 십장생의 아이들에게는 10대 때부터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십장생이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아닥공 이런 거는 저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욕들 단어들이 있고 줄임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다 찾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걸 다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원래 쓰시던 말씀이셨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썼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취재라는 것은 직접 1대1로 대화할 수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듣는 두 가지 직접 간접 취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펴놓으면 할 짓도 안 하더라고. 마주 앉으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스쳐 지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미리 그들의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형 취재 수첩 이런 데다가 약 300가지 정도를 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거의 다 들을 수 있고, 제가 알아들으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뭐 저도 이렇게 저희 마을을 다니면 애들하고 친해가지고 애들하고 다 막아라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소개팅할 때 집중 못했다고 욕도 먹고 그랬는데,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뭐 존잘 그럽니다. 생각보다 존잘.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존귀하게 잘생겼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들으면서 그냥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선생님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쓰는 단어이고 언어이고 또래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쓰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 또래의 문화로 또 의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실 우리 말을 가장 잘 글로 적어서 우리 가슴 속에 꽂아 넣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핸드폰과 인터넷이 학생들에게 이제 전파되면서 그들만이 아는 언어를 만들어 쓰는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줄여서 무슨 말이죠? 한국이잖아요.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처벌위원회 얼마나 길어요? 그게 반민특위, 해방 직후에 생긴 국가 조직이죠. 80년대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본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이 해놓고 나서는 계속 애들만 나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기성세대의 한계라고요. 애들은 전부 어른들이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하는 애들이 물고문까지 시켰어요. 중학생들이.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물고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애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부모들이 그림자를 그대로 받고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식의 잘못을 볼 때 내가 저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만 올바른 부모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게 언어의 생명입니다. 생겨나고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깡패, 이거 해방 이후에 생겨난 말이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깡통, 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썼어요. 그리고 30년이 넘게 쓰니까 제6회로 6번째로 개정한 국어사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동의하고 일상어로 사용하면 그것은 모국어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젊은 학생애들이, 아이들이 만들어 쓰는 그 언어조차도 필요 없으면 소멸될 것이고, 필요하면 민족 언어로서 올라가게 될 테니까 염려할 것 전혀 없고,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열심히 저처럼 따라 배우면 된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겨우 43인데도 그 꼰대가, 저도 모르게 꼰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거나, 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꼰대의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꼰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요건이 자기는 꼰대가 다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술 안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지금은 마치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듣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어떤 그 소설가가 괜찮다. 니들이 쓰는 말에 니들의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가 니들이 쓰는 말이 우리 민족의 언어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말 전부 다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와 멋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사실 지금 이제 중년을 간 넘기시긴 하셨으나 그런 비법은 저희들이 한번 좀 배워보고 싶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74입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작가라는 것은 여든에도 소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몸만 늙지 정신이 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가라고 하는 것은 소재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끝없이 변신하는 카멜레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대들의 이야기를 쓸 때는 제가 그 10대 입장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으면 그들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쓸 수가 없지요. 지금 김정우 씨가 말한 것처럼 꼰대 이야기나 하다가 말겠지요. 그런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생을 28부터 31살까지 3년 동안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설을 쓰는데도 그때의 체험이 완전하게 살아 올라와서 그 교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소설을 썼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를 만들어 놓은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 나이에도 소설을 쓰면서 항상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이 분출 막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술가들은 계속 그러한 창의적 열정과 발현되어 오는 힘이, 에너지가 없으면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겠죠. 그것은 제가 겪어온 바로는 노력으로서 얼마든지 극복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많은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 진정한 스승의 역할, 강교민으로 상징되는 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 선생이라는, 교사라는 직책은 직책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스럽고, 그리고 성자의 또 다른 몸을 지니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엄하고 진정으로 인간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성직자가 될 수 없듯이 제2의 성직자인 교사도 그 누구를 편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 10개를 깨물면 다 아프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 똑같은 밀도의 농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굉장히 어렵지요. 제가 소설을 시작하고 있지만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그 세대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칫 실수하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속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직자는 죄인을 만나도 그가 죄가 없다고 사함을 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문둥이를 만나도 그 문둥이 피고름을 손으로 만져서 씻어줘야 되는 것이 성직자의 길입니다. 유익자도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아라고 생각될수록 그에게 더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서 그가 문제로부터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교민이라는 사람이고 그 모델은 제가 선생을 28살에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1년 가르치고 났는데 여고 2학년 학생들이 그들이 지금 60 넘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제 스승이 나라고 찾아와요. 그들이 인기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얼마나 모범교사였으면. 마지막 말씀은 왜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수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그런 선생님 참 지금도 사실 많으실 건데 드러나지 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학생들 마음을 좀 알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 영어 교육학과 시험 쳤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가지고 전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은 진짜 잘 알 수. 차라리 잘 됐어요 그게. 멋지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을 지금 강단에서 그러니까 교단에서 직접 만난다면 그리고 지금 딱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오늘 중고등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어유 꽤 되네. 네. 이렇게 지금 모여서 지금 여기 교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오신 교생 선생님이라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소설에 나와 있는 첫 파트에 강규민이가 칠판에다가 쓰는 짤막짤막한 말, 그 중에서 영국 교육자 닐의 말을 빼면 다 그건 강규민이가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셨어요? 아우 똑똑해. 글 쓴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에 대한 모독이 되겠죠.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지요. 그게 제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학생들에게 너가 지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평생을 지팡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너희 눈앞에 띄는 장애인들에게 순간순간 지팡이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사람인 것이다. 그리 가르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너가 머리 좋다고 하는 것 너희 능력이 아니다. 재수가 좋아서 어물어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 좋은 것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지요. 그런 자들이 좋은 머리 가지고 세상을 망칩니다. 머리 좋은 것은 내 능력이 전혀 아니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 보탠 노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불행한 사람, 재수없는 사람, 그들과 내 머리 좋은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산수 1 더하기 1은 2다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겸손을 갖는 것, 그걸 평생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만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성세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정말 인생 짧은 것이에요. 순간 살다 가는 것이잖아요. 우주에 은하수가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주에는 또 1000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는 현대 과학이 규명한 것일 뿐인데 그 이외에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지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70억 분의 1이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존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이 말을 석가모니라는 자는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어요. 공이요 무다. 하물며 무슨 탐욕을 부릴 것이냐, 내려놔라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내 새끼만 1등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망가뜨려버린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쓴 소설이 이것입니다. 질문 한번 하고 대답 한번 하실 때마다, 끝나실 때마다 이게 재밌는 드라마 한 편이 끝난 것 같죠. 그래서 기다리면 이제 다음 드라마가 이제 연속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다 하고 싶은데, 여기 부모님들도 그래 내 아이 좀 편하게 놀려주고 싶은데 옆집 아이가 자꾸 가니까 그래서 옆집 엄마 정도는 꼬셔가지고 같이 안 가도록 했는데 뒷집 엄마가 또 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소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제시가 되어야, 엄마들의 불안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가 되어야 아이들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스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국회에 갔을 때 이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대답한 말이,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걸릴 것이다. 복잡하죠. 그러나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하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 정책을. 지금 암기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토론, 창의식 교육으로 논술 일상화를 시키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학 시험 전체를 다 오디션 다 없애버리고 논술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바로 미국식으로, 프랑스식으로 뽑는 쪽으로 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학을 완전 평준화해야 됩니다. 프랑스가 성공했죠. 대학의 규제를 없애고 대학 교수들도 완전히 교환시켜서 학점 교환, 대학 교수 교환시켜버려야 됩니다. 서울대학 다 폐쇄하는 거죠. 고대대학, 연대 다 폐쇄해버리고 1대학, 2대학, 3대학 해가지고 다 통폐합해버려요. 1대학 서울이 아니고 부산, 2대학 서울이 아니고 충청도,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만들어버리고 나서 교수를 무조건 교환시키는 겁니다. 학점 교환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거죠. 교수가 이렇게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나한테 오고, 유명한 교수 있으면 과외가 일로 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균등화시켜버리면 대학 교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학을 지금 들어가기만 어렵고 나오기 너무 쉬운 게 대한민국 대학이지 않습니까? 안 되죠.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놀고, 많이 놀고, 자연을 많이 섭취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해서 길러서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예요. 다 컸으니까.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하버드 대학이 유명한 것은, 옥스퍼드가 유명한 것은 그들의 기숙사에 새벽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뭐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할 때 술 먹고 죽잖아요. 이야, 이런 비극이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학점을 8학년, 9학년, 10학년 다닐 때까지 학점을 무섭게 짜고 맵게 줘야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A+를 받는 사람은 대학 교수가 강의한 그대로를 쓰면 A+, 자기 의견을 쓰면 F 학점. 신문 꼭 책으로 나왔잖아요. 하버드에서는 대학 교수가 강의한 그대로 쓰면 F 학점, 자기 의견을 써야만 A 학점, A+를 받는 거예요. 그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교사들이 100% 바뀌어야 돼요. 학생의 발을 시켜주고 학생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다독거리면서 내 자식처럼, 내 동생처럼 감싸 안는 따뜻한 정을 베푸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 사회가 전체 바뀌어야 돼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임금 차이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안 되죠. 많으면 100만 원,
적으면 60, 70만 원 차이가 나도록 줄여야 됩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선진국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의 1시간, 대학 교수의 1시간과 길 고치는 사람의 1시간은 노동은 같다. 그 개념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수도관을 고치는 사람은 감독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 와요. 딱 시계 보고 50분 노동하고 10분 쉬어요. 또 50분 하고 10분 쉬어요. 점심시간 됐어요. 30분 밥 먹고 30분 남은 그늘에 앉아서 책 봐요. 그리고 또 1시간 지나면 일해요. 8시간 딱 쉬고 갑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엎여 있지만 이야기합시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월 평균 1,500을 받는 그분들이 우리는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수가 인상 데모했잖아요. 저 그때 너무 참혹했어요. 그러면 비정규직 88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을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1,500만 원을 월수를 올리는 사람들이 더 받겠다 하면 이 나라가 되겠는가? 의사는 의사라고 하는 존경감과 신뢰가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은 더 공부 많이 했다는 말을 합니까? 그렇게 자기 재능에 대해서 겸손이 없는 오만밖에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지옥이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 겸손하게 물러서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 하잖아요. 그게 교육 부재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진짜 착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정치인들 야단쳐도 다들 자기들이 정치인인 것처럼 듣고 막 그러셔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셔서 아마 빨려 들어가서 그런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 판사의 망치질이나 목수의 망치질이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 가치로 보면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따질 수 없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요즘 제일 유행하죠. 무엇이 중한지를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고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따르는 대우들이 조금씩 줄어들면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든 존귀하다라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릴 이유가 없어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업 보수의 차이가 없다면 다 같이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힘든 대학 가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일반 고등학교 예를 들면 350명 배정을 받으면 시험을 쳐서 100명을 뽑고 나머지 250명은 버려버립니다. 그 100명만 야간 자율학습을 할 자격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무슨 자격으로? 교육이 단 한 명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페스탈로 지정신인데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차등을 둔다면 제가 아까 말한 맨 앞에 쓴 말 있잖아요. 교육은 인간의 여러 능력 중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일 뿐이다. 공부 잘하는 게 우수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 이상의 재능을 다 타고나도록 하늘은 만들어 놨다. 그 재능을 발견해내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 할 일의 반이에요. 지식만 무조건 주입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독일인 나라는 이 자진을 일으켜가지고 600만의 유태인을 죽인 무시무시한 학살 집단으로 매도당했는데 그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 전후 보상을 하고 그리고 지금 EU 국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계 3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독일의 인구가 우리 남한보다 3천만이 더 많아서 8천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28% 정도밖에 대학을 안 가요. 나머지는 다 마이스터, 우리말로 하면 장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튼튼히 만들어서
오늘의 독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걸 못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젓가락질 잘하게 되면 소설을 쓴 대로 손재주가 참 좋잖아요. 미용대회 나가면 세계 1등, 기능올림픽 나가면 30년 세계 1등. 공부 좀 덜한 사람들을 국가가 돈을 들이대서 그들에게 마이스터 장인 교육을 시켜서 이거저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서 장인들을 만들면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면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기술력이 훨씬 나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인력 수출을 하면 수입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오마불 가버릴 수 있어요. 나를 대통령 만들면 하겠는데. 지금 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요. 아, 네, 나는 이 말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10년 임기로 추대하면 선거 안 하고 추대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뻥뻥 뚫리는 게 좀 정치인들의 정책 발표를 들을 때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면 마치 뭐 다른 지금 유럽에서의 운동은 정치인들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것처럼 사실 우리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중3에서 고1 정도 되면 교육감 투표권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야 아이들 눈치를 좀 볼 거 아닌가. 그리고 고3 정도가 되면 대통령 정도 뽑을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14세가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왜 아이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표권을 안 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학생들을 믿어줄 때, 그들에게 자율권을 줄 때, 수학여행 가는 장소를 애들이 정할 때 이름표를 달지 않게 하는 것, 왜 학생들을 잠재 범죄자 취급을 하는가?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믿어주니까 학교 폭력도 왕따도 다 없어져 버린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 제압해야 하고 억압해야 하고 그들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이 일본 제국주의 탄압의 발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공개된 사실인데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에 1년간 내려보내는 공문이 5,500종입니다. 하루에 17, 18가지 종류가 내려갑니다. 그것을 보고하려면 선생이 아니고 행정보고 공무원이 되어버려요. 선생은 첫 번째 임무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학생들을 넓게 폭넓게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임무는 끝납니다. 왜 교육부가 계속 그렇게 많은 공문을 내려보내는가? 끝없이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안 되죠. 덴마크라는 나라가 모범적인 핀란드와 함께 2대 모범 교육국가인데 거기에서는 혁신학교, 대안학교 마음대로 만들으라고 허가합니다. 그리고 문교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믿고 돈 대줍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덜란드어를 충실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조건 하나. 영어를 잘 가르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치 컵 모양은 민주화되어 있는데 행정 관료들의 생각은 아직도 독재에 젖어 있어요. 뜯어 고쳐야 돼요? 안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치는 우리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 문제인데 왜 이렇게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교육을 통제하는 게 정치 조직이잖아요. 네. 김재동 씨도 모르는 게 있네.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얘기하려면 정치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제가 네, 예, 그 분명히 대안도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질문 받았다 그래놓고 안 보고 질문하니까 혹시 제 질문만 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전체를 지금 숙지한 상태에서 선생님의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다 뽑아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 외운 상태예요. 예?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 자기 질문하지?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잘 숙지는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 방금 듣다 보면 그 대목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네덜란드어를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 근데 스님 소설에도 나오지만 영수국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국어가 이제 영어 다음으로 밀려버려서 불리우고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되게 속상한 마음을 소설에도 적으셨지만 그 네덜란드 얘기를 들으니까 더 속이 상하긴 하네요.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제일 통쾌했던 장이 미국 원어민 교사를 내세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흉보는 야유하는 그 파트를 쓸 때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역으로 치는 소설 수법이지요. 우리들의 실태가 그렇다는 것을 정말 부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문화 식민지가 되어야 합니까? 신문, 방송, 큰 대도시들의 브랜드라고 하는 거 전부 영어로 매일 늘어나는 간판이 영어, 또 국적불명의 외국어. 20년 전에 중국 동포들이 와가지고 제일 힘드는 것이 뜻을 모르는 간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동포 작가 김학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길래 선생님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장래 참 한심합니다. 함께 걱정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톡투유라서 드릴 말씀은 들으면서 좀 많이 뜨끔했습니다. 뭐 걱정 말아요. 그때는 한글 제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스님 책에도 나와서 저도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한글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친구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일 때 친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한미 동맹도 우리가 친구여야 동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도 그렇다고 보면 스님 말씀 듣고 책 보면서 늘 제가 떠올랐던 것은 외국에 나가거나 미국에 나가거나 영국에도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 영어를 그렇게 기를 쓰고 배운 세대보다 영어를 하나도 배우지 않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훨씬 더 당당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길을 물었을 때 도망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60대 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러고 너는 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도 안 배워 들어왔냐. 그리고 웨얼리즈 광화문 그러면 손잡고 광화문까지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도 가장 높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닥달하죠. 외국 사람을. 넌 우리말을 전혀 못하냐. 어른이 물으면 대꾸를 해라. 그래서 외국 사람이 계속 땀을 흘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통쾌함을 그 책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느꼈을 때도 있고 제가 봤던 가장 좋은 사례는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음을 가다듬지 않아도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 노스 코리아 이제 베리 데인저러스 컨트리 그래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렇게 제시했으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발음에서는 좀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그 어른들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 제가 보니까 저는 메뉴판 보고 이제 영어 배웠답시고 이렇게 근데 잘 봐도 모르잖아요. 이게 하고 있을 때 그 제가 아는 어른 두 분하고 나갔는데 이분은 이걸 보지를 않아요. 일어서서 사람들이 먹는 걸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보면서 영어도 안 해요. 이거 줘요, 이거 줘요. 그래서 이미 제가 생각하는 걸 한국말을 그냥 한국말로도 외국 생활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요. 제가 아는 그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물어도 계속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뭐 계속 이렇게 해서 그렇게 3분 버티니까 한국말하는 직원이 와요. 그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그 정도는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력은 더 발달할 거고 이제 동시 통역하는 기기들은 더욱더 발달할 거고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한국의 아이들은 15년 후면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지금 그 공부들을 하고 있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얘기해야 꼭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일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스님하고 동의하는 게 그 외국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청년 실업이 만연한 나라에서 원어민 교사 눈에 봤을 때는 이 나라만큼 좋은 시장이 없다 했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예. 그 왜 이렇게 자꾸 영어를 배우라 그럴까요? 배울 때 되면 알아서 배울 건데. 두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란 말을 처음 했고 10,000불이 넘어갔으니까 OECD 국가의 그 그룹에 가입해야 한다 하고 역설을 해서 가입시켰습니다.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시켜야 한다. 그때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랬더니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엄마들, 부모들의 탐욕, 이기주의가 정책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사교육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세월 지난 다음에 이명박 정권 들어왔습니다. 사사고 엄청나게 확대시키면서 또 영어 그리고 미국 가서 대통령이 직접 영어 해버립니다. 통역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한 경쟁을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까지 사교육을 시켜버리는 그런 병폐가 일어나서 오늘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이 미국 유학한 지식인 박사란 자들이 칼럼을 쓸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게 일본과 한국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씁니다. 미친놈들이죠. 우리가 관광 안내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동시 통역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학 출신들. 대한민국에 관광 오려면 그 사람들 안내하는 곳으로 돈 제대로 내고 와. 배낭여행 와가지고 우리 보고 안내하라고 하지 마.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국민 전부가 어설픈 관광 안내원이 돼야 합니까? 지금 김동욱 씨가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말을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소임인데 우리는 저 자유당 때부터 사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약소민족의 머릿속에 영원히 짓밟혀버린 더러운 거지근성 때문에 무조건 힘센 나라에 편들어야 하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영어. 그래서 영어 발음이 틀리면 수치스러운 것이고 우리나라 발음이 틀리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월을 70년을 해방위에 전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됩니까?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말하는 바이오시다. 선생님, 죄송해요. 혹시 웅변 대회 같은데 초등학교 때 웅변대 한창 1등 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통렬하네요. 저는 늘 조심조심 해야 되는 말을 이렇게 바로 옆에서 통렬하게 들으니까
엄청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외국 사람들 보고 안 친절한 국민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보면 좀 해주려 그러고. 근데 자꾸 그 나라에서 자꾸 뭐 음식물 쓰레기도 국제회의 있을 땐 밖에 갖다 내놓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죠. 그 G20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외국인을 보면 헬로우 하세요. 그걸 지하철에 적어놨더라고요. 정상회의 기간이라고 외국인을 보면 헬로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요. 한국에 왔는데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헬로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냥 좀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자기들도 띄엄띄엄 한국말하고 그리고 가끔 영어도 우리도 왜 그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우리말 좀 서투른 외국인이 더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외국 사람이 너무 유창하게 막 기억, 니은 발음 정확히 구분하고 이러면 약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있는 건데요. 이게 오늘 꼭 여기에 있는 그 질문들만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지금 한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분들 질문도 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최 측에서는 그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 둘이 돌발 질문에는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저희 둘을 좀 낮춰서 보신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정책입니까? 그래서 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식 교육을 하자고 지금 선생님이 주장하시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대화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시지 마시고요. 자, 이 자발적 문화식민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사실 선생님 책에서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뿌리 깊이 우리한테 와 있어서 사실 이거 식민지지도 모르고 문화식민지도 모르고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마치 니들 술 취했지 그럼 술 안 취했는데요?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그 자발적 문화식민지 그 파트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방법도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그 미국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 75%가 영어 울렁증 환자입니다. 정신병이죠. 공포, 두려움, 싫어, 거부감 이렇게 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영어를 억지로 시킨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지금 국어 시간을 줄이고 역사 시간을 줄여서 영어 시간을 강화한 것이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게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말이 됩니까? 영어를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워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25%에게만 영어를 시키자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해서 영어는 이런 것이야 하고 교양적으로 맛만 보여주고 나머지 시간에 우리 역사 공부시키고 캠핑시키고 자유활동시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기회를 주자. 그것을 앞으로 저는 오늘 국회에 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해서 다 바꿔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어 못한다고 전혀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뭐 언제 써먹을 건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뽑아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보내자.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미국인만큼은 못하더라도 90%까지 잘하도록 영어를 가르쳐서 들여와서 영어가 필요한 모든 기업체 통계를 내서 100만이든 200만이든 전부 배치를 시키자. 투입된 돈은 연차적으로 받자. 그래서 또 재투자 하면은 이런 영어 때문에 갈등 일으키고 열등감 느끼고 피해의식 가지고 사교육 다 없앨 수 있다. 그렇습니까?
정말 들으면 어쩜 이렇게 속이 시원시원할까요? 어쩜 이렇게 속이 시원시원할까? 좋죠. 네. 그리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되면 왜 그건 꿈을 못 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언어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지금 프랑스어 정도 되는 반열에 우리 모국어가 오를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도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런 시대를 좀 꿈꾸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모국어를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자부심 그렇습니다.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가서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로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시대 20년 안에 오지 못하리라는 거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큐바에서도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력이 그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제 손자놈이 아빠를 따라서 캐나다 필름 스쿨에 공부하러 갈 때 따라갔습니다. 1년 가 있다 왔는데 그때 6개월 만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이제 우리 손자놈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기를 맞추느라고 3학년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교실을 쭉 보여주는데 교실 뒤 벽면에 애들 활동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A4 용지보다 더 큰 노트 3장이 붙어있는데 거기 영어가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어머님 재면이가 쓴 수필입니다. 에세이래요. 에? 필름 아니야 그 지방의 역사를 책을 읽고 그걸 줄거리를 섞어서 장문을 진 것이 30명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아서 이거 반드시 가져오너라. 귀국할 때 가져오너라. 쭉 돌아가서 밖으로 나오는데 출입문 벽면에 또 종이 한 장 붙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오유 써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발음이 다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재면이가 나는 영어를 배우니 너희들은 한국말을 배워라 해서 써보신 거래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기특하다 해서 그걸 붙여줘서 1년 동안 붙여준 거예요. 이거 반드시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비닐 코팅을 해가지고 태백산맥 문학관에다가 쫙 배치해서 태백산맥 문학관에 관계없는 게 그 하나가 있어요. 손자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1년 동안 버티면서 30명 이 말 하면 되나?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이놈이 할머니 할아버지 1등해서 이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못 듣게 할머니 우리 반에서요 동양애가 1등했어요. 뭐? 동양애가 몇인데? 인도에 하나 있어요. 걔가 1등이냐? 아니요. 저예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손자를 뒀으니 나는 행복한가?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건 순전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난 내 손자에게 1등이다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러나 그 아이가 1등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 표정이 완전히 바뀌시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다른 인격의 조정내와 잠깐 대화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정이 완전히 정말로 그 인자 지금 아마 이 전체 소설을 쓴 게 다른 아이들도 그 손자처럼 보고 이제 쓰신 거죠. 그 선생님이 이제 손자분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손자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조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누나 아들 딸들은 이미 아이를 낳아서 이제 걔들은 저보고 할아버지라 그러거든요. 걔들이 지금 4살이니까 그래서 제가 닥쳐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성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우리를 뛰어넘고도 충분히 남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만 더 믿어주고, 그리고 스님이 이제 손자분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 친구 우리 선배 아들 얘기가 생각나서 그냥 잠깐 드리면, 그 아이는 반대로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불러가지고 평소 자기는 이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아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아이한테 뭐라 그랬대요. 야 임마, 내가 너한테 공부 때문에 뭐라 그런 적 있냐? 근데 너 꼴찌는 너무하지 않냐? 아빠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니냐? 너 중학교 2학년 되면서 처음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랬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지.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알아? 그랬더니,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들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야 임마, 그래도 꼴찌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는 좋은 사회가 뭐야? 꼴찌도 나갔을 때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격차가 없는 사회가 아빠가 늘 부르짖던 사회 아니야? 만들어 놔. 그럼 나도 공부할게. 그래서 그 선배가 저한테 와서 소주를 먹으면서 자식놈이 벌써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논리로 제압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형 지금 아들 자랑하는 거지 나한테. 멋지게 키웠는데 왜? 그랬더니 소주가 이렇게 얼큰해져가지고 그렇지 멋진 꼴찌지 그러면서 비틀거리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런 대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멋진 발상이에요. 내가 꼴찌를 해서 내 위에 아이들이 지금 행복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잡은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이미 그 문제 안에 대답들이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님께 좀 여쭤보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할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말해봐 하는 어른은 많은데 말하면 대부분 1분 안에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모난돌이 정 맞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될 수 있으면 네 의견 밝히지 마라.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놓고 20살이 딱 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 그러면 자기들로서도 황당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 얘기를 듣지 않는 걸까요? 분명한 역사의 배경과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건사회, 조선시대의 봉건사회에서 식민지가 바로 되면서 서양 제국이 거쳤던 근대화의 시대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봉건사회 양반과 상노무 질서를 가지고 있던 그 사회 더하기 식민지 강압 통치를 거치랬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바로 미국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민족 반역자인 친일파들을 척결하지도 못한 사회 무질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가난 속에서 경제 발전해야 된다 해서 오늘까지 치달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의식이 너나 나나 다 없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강압해야 한다. 봉건사회의 잔재가 들어있는 데다가 일본 강압이 겹쳐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 애들에게 대화, 민주주의는 뭡니까? 내가 중요한 만큼 너도 중요해. 너의 인격과 나의 인격은 똑같아. 인품도 똑같아. 만인 평등이야. 이것이 민주주의 출발입니다. 그거 없이 너는 무조건 말 들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니 건방지게 외값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자들부터 교육 현장에서 해왔고 체벌이 능사고, 이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난 속에서 모두 힘을 합해서 암기식 교육하고 주입식 교육을 해서 선진국들이 기술을 모방하고 뺏기고 흉내내고 해서 압축 성장, 급진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 불황 20년에서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주입식 교육만 하다가 보니까, 남의 기술 훔쳐먹다 보니까
원천 기술이 없어서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진국성에 빠져서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토론식 교육, 창의 교육, 논술식 교육을 일상화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5개 놓고 고르는 것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영원히 우리 앞길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소설을 쓰는 걸 계기로 사회가 교육 혁명이 일어나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주인공 이름도 강교민이라고 붙인 것이고 독자들에게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급해서 힌트까지 주어가면서 퀴즈를 내고 뭐 이리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민족입니다. 적기 때문에 더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 힘으로 국민 전체가 동의해서 교육을 바꾸자고 한다면 바꿔집니다. 그거 산 증거가 지금 혁신학교, 대안학교가 성공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소설에서 제기한 대로만 함께 이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스님 소설 중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 엄마 인생을 살아. 근데 그러면서 엄마가 엄마 인생을 찾아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그렇게 각자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 근데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죠. 벌써 여기 몇 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고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20살이 넘으면 그래도 내 인생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있고 그 간극 사이에서 발전하는 아주 누구 편도 들기 어려운 그러나 스님은 아마 아이의 인생을 해줘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꼭 끈적끈적한 부분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종교인이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통금이 있었죠. 밤 12시 지나면 못 다녔는데 11시 넘으면 그때부터 어머니를 요즘 말로 쪼기 시작합니다. 왜 안 들어오냐? 뭐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냐? 해서 12시 5분 전에 딱 들어오면 일체 말 안 합니다. 무사히 돌아왔으면 돼. 엄함과 간대함이 병존하는 거죠. 어머니가 항상 말합니다. 왜 당신은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한 달을 못 살게 그러놓고 정작 들어오는데 말 안 하느냐. 저놈한 직접 말해야 할 거 아니냐. 악역은 엄마한테 맡기고 아버지는 대학 공부도 가는 것도 절대 말 안 했습니다. 너희들 좋은 대로 가라. 제가 국문과를 선택했을 때 굴물과, 그때는 굴물과 밥을 굶어.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었어요. 제가 국문과 간다니 절대 반대한 게 어머니였어요. 너희 아버지처럼 또 평생 가난하게 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상대를 가라. 상대 가면 돈 버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때 상대 갔으면 제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소설 쓰듯이 사업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국문과를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고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합해서 국문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문과를 했던 이유는 우리 선배들이 염상섭, 최만식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원고용지가 없어서 최만식 선생의 대한민국 2대 거두입니다. 문단에 이광수가 아니고 김동인이 아니고 지금 이 두 분이 가장 큰 소설가인데 최만식 선생의 소망은 원고지를 쌓아놓고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가려도 원고지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49 나이에 굶어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시마라는 글을, 시마는 시귀신, 요즘 말로 바꾸면 글귀신이 되겠지요. 고려 고종 때 이규보라고 하는 대문장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마라는 짤막한 글을 썼는데 시마에 들린 자들은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마누라가 밥을 굶거나 어떤 권력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무리 돈 많은 자들에게도 그들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다. 이게 글 쓰는 자들의 영혼입니다. 밥을 굶어도 좋아. 나는 그거 할 거야. 하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지 않아야지 해서 열심히 글을 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글 써서 밥을 굶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저는 자식을 기를 때도 우리 자식에게 뭐 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손자 지금 둘을 키우면서도 뭐 대라 말아 하지 않습니다. 네 좋을 대로 네 좋은 것 택해야 돼 하고 말합니다. 부모의 의사가 자식에게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그 자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의 개성과 특성은 자꾸 마모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자식은 나의 식민지가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아셔야 하고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과 상관없어요. 부모는 본성적으로 자식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야 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이 과해서 탐욕이 되어버리면 가정의 비극이고 오늘 같은 우리 사회 국가적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보조자, 협조자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어렵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졌다면 그게 잘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식은 나의 식민지가 아니다. 네, 대등한 독립국들이다. 했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왜요? 왜요? 명심하고 그렇게 기르겠다니까. 참네. 여러 말씀 들으면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질문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 30분까지인데요. 뭐 조금 더 시간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예. 괜찮으세요, 시간?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정이 이게 달아서 혹시 저 예정에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질문이나 저는 될 수 있으면 고3 이하의 학생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꼭 청소년이라고 학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19살 이하 정도. 네. 뭐 우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으나 오늘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평등권을 좀 양보하시고 아이들에게 질문권을 좀 먼저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계속 얘들이 먼저 해왔으니까 질문권은 얘들이 좀 가지도록 합시다. 네, 누가 한번 꼭 한번 네 있으면 네 저기 제가 직접 마이크를 줄까요? 네, 자 마이크 혹시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네 제가 갈까요? 자 조금만 웅성거리실래요? 연예인이 내려왔으니까. 네, 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자. 제가 지금 재수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천 쪽에 기숙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희 그 기숙학원에 한 900명 정도 있고 저희 반에도 한 40명 정도 그렇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 좀 크게 해요. 예. 내 나이 먹은 사람이거든. 예. 그래서 저희 반에서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이 어떤 그 삼수생들이나 아니면 막 그 나이 좀 많으신 형들 누나들은 막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막 얻고 싶은 직업들이 다 대부분 뭔가 안정적이거나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런 것밖에 없고 뭔가 자신의 꿈을 막 갖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그 친구들이나 그 형 누나들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재수생들이나 고3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 뭔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학생의 질문에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GDP 5만 달러를 넘어가는 나라들의 직종이 5만 가지에서 5만 2천 가지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2만 7천 가지쯤 됩니다. 직종은 GDP와 비례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직업이나 여러분들은 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작가인데도 20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그 수많은 5만 가지가 넘는 직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회적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 학생이 말한 것처럼 편하고 안정된 직업, 거기에 쏠려서 50대 1, 100대 1, 원하는 게 공무원, 국민을 향하여 개돼지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게 우리의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교육을 잘못 시켰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개성, 적성 파악도 안 된 채로 사회가 보장하는 안정만을 찾아서 서로 몸부림치면서 서로 원수로서 부대끼고 싸움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삼수사수하는 이런 비극이 비극이죠. 그러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개성을 발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새롭게 쌓아놓는 게 아니고 더하기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적성을 발견해내서 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해야 교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임무를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남 지배하는 권력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모두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길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피해자지요. 잘못된 교육 체제, 사회 체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내 인생이 그릇되었다면 바르게 담는 그 실감을 가지고 고쳐져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교육계획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불행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네,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들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화살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패배감과 열패감은 저들에게 주고 사회적으로 잘못되어진 제도상의 문제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게 이른바 개돼지론이죠. 식민지 시대 때부터 너희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니 더 이상 정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일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런 어른들이 나서서 저 아이들의 심리적 그 다음에 제도적 뒷배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면 국회 문자를 안 열어주니까 어른이 가셔서 위원장도 부르고 국회의원들도 불러서 야단도 치고 하고 있으니까 이 피해가 여러분들 세대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함께 교육개혁에 나서주는 주체가 됨과 동시에 지금의 위치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니 우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언제나 구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뒷세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나의 괴로움도 해소되어지는 효과를 함께 누려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요? 네? 아이고, 저는 되게 사실 이렇게 뵙고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아까도 뭐 이거 주제하고는 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런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저보고 계속 그래 뭘 먹고 살아? 호두를 하루에 반알 정도 꼭꼭 씹어서 먹고 그 사람의 침이 그게 소화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전자레인지에 뭐 돌려서 먹으면 안 돼. 사람이 살살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게 최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렇게 왔을 때 교실에서 만났을 때 요즘 뭐 먹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지내? 그게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톡투유에서도 제가 어떤 학생 만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라는 말이래요. 어떻게 살래가 아니고 계속 듣는 말이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다음 시험 치고 오면 시험 잘 봤지? 못 봐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고 힘들었지? 못 봐도 괜찮아 이 말도 이미 알겠대요. 안 괜찮다는 말을 당신이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겠대.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먹자. 어떻게 지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안에 있으면 돼.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진짜 교육이 아닐까?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는 그렇게 야단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내? 뭐 먹고 살아? 그렇게 먹어. 그거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까 스님하고 있으면서 그런 축복을 좀 누려봤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 정도만 스님 더 받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자 누가 한번 더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마이크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저 제일 뒤에 계시네요. 네, 제일 뒤에. 네. 그리고 기침 좀 마음 놓고 하세요. 네, 제발 좀 이렇게 이럴 때 사람들 많다고 괜히 기침하고 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기침 정도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좀 하세요. 다들 그렇게 기가 죽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조정래 선생님.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어른들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교육을 하다가 어른들이나 학생들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투표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을 정치가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하다가 주변에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교육만 하면 되지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꼭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정책을 바꿀 수 없지만 국민으로서 정말 교육이 바뀌려고 하면 투표는 꼭 해야 된다. 어른들은 부모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과외 공부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아이들이 정말 평등한 위치에서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링을 만들 수 있게끔 투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께 꼭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으로서 지금 해야 될 건 우리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정치를 나설 수는 없으니까 투표는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럼 대안학교라든지 지금 선생님께서 책을 통해서 제안하신 것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싶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거거든요. 학교가 아니라 저만의 어떤 그런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동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언제 얼마까지일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소망하는 바는 앞으로 20년은 살고 싶고
기왕 태어났으니 우리 손자가 애를 낳아서 그 증손자를 안아보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저희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셔야 돼 하고 말하면서 울었대요.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서러움 때문에 미리 우는 거죠. 저는 지금 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소설 쓸 일이 앞으로도 한 20, 30편이 머릿속에 굴러가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하여 작가는, 모든 작가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되 해결사는 아니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만약에 교육에 났으면 교육을 지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니까 나는 계속 글을 쓰면서 그들의 협조자로서, 조언자로서 존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설을 써서 국회에 가서 그런 직설적 발언을 하면서 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라 하는 말까지도 해서 그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공유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기본적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강연 같은 것을 하겠지만, 직접 대안학교를 분양한다 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그림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이거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책 표지에 여기에 있는 꽃, 제가 그린 것입니다. 표지가 대리라고 생각해서 그린 게 아니고, 풀꽃도 꽃이라는 제목을 표지하는 사람들이 적어주면서 이것을 장난 삼아서 그렸더니, 이 센스 있는 사람이 이걸 따다가 집어넣어서 조정래와 그 디자이너가 합작이 된 것입니다. 자기 선전 안 하면 또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소설가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다음 쓰고 싶은 작품이, 주제가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작가의 말도 머릿속에서 다 써놨습니다. 쓰다 보면 3권 준비를 하는데 쓰다 보면 5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할아버지하고 또 싸움을 할 테니까, 열심히 쓸 테니까 여러분도 제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들로서 항상 책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